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과 가족을 위한 조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과부터 그동안에 사장이 있어서 못했던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패널들을 모시고 제가 먼저 특별한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그분들과 함께 토의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정은행 계좌 혹은 사랑의 통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행에 통장이 있죠. 그 통장을 왜 만들죠? 우리가 필요할 때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쓰려고 하고 또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하죠. 우리가 이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면 마음이 든든하고 또 행복하고 또 여유가 있고 반면에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걱정 근심이 많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 감정은행 계좌, 우리가 이제 사랑의 통장이라 합시다. 그 사랑의 통장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장에 충만하게 쌓이게 되면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있고 행복하고 또 그 통장에 사랑의 통장이 빠지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많게 되고. 근데 이 감정은행 계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개인 감정은행 계좌. 이것은 자기 자존감, 내가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성실한가, 자신감은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참을성이 있는, 인내하는가, 또 나는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가, 이런 자기 개인의 감정은행 계좌가 있고, 두 번째는 대인 감정은행 계좌가 있어요. 나와 누구와의 둘 이상의 관계에서,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서 쌓이는 감정은행 계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녀, 1대1 관계에서 감정은행 계좌가 있는 것이죠. 또 친구도 마찬가지고 뭐 동료와 이웃과의 마찬가지고 이래서 나와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이 사랑의 통장이 쌓여 있느냐 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죠. 세 번째 감정은행 계좌는 이제 대신 감정은행 계좌라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이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소망이 나한테 얼마나 있는지, 또 그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은혜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있는지, 또 말씀의 능력, 말씀의 그 충만한 것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대인과의 관계, 또 나 자신 간의 그런 관계를 척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개인 감정은행 계좌를 보면 여기 뭐 자존감, 정직, 성실성, 자신감, 책임감 이렇게 인내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이면은 완전히 파산이에요. 제로가 있고 충만 잔고, 정말 난 자존감이 정말 가장 높다. 이것이 100이라고 할 때 나는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몇 점쯤 매길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50점이라 한다면 이 50 이하 또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여러분이 한번 대충 그림을 그려서 마이너스 100부터 제로, 플러스 100 해갖고 각각의 항목에 몇 점쯤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뭐 높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뭐 50점 이하나 뭐 마이너스가 된다면 내 자존감이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되는 것들은 플러스가 되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대인 감정은행 계좌는 여러분 이제 가족 간의 관계를 한번 적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혹은 뭐 남편, 아내,
뭐 동생, 형 이렇게 해갖고 뭐 선생님 갈 수도 있고 뭐 친구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가족부터 시작해서 한번 체크해 보라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50점 미만이라면 이건 관계 개선을 해야 되죠. 네. 또 남편과 아내,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체크를 다 한 다음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잔고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의 처방이 되는 건데, 자, 이거 하나 더 하고 합시다. 대신 감정이라는 게 저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가? 나는 믿음이 몇 점쯤 되는가? 소망, 사랑, 은혜, 나는 기도의 능력이 몇 점 되는가? 나의 말씀의 능력은 몇 점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자기가 정직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이건 굉장히 우리 내 개인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그 방법을 강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감정은행 계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잔고가 낮은 사람, 낮은 또 항목이 뭔지를 적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어떻게 플러스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100점으로 충만 잔고로 갈 수 있을지를 여러분이 3가지 정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걸 적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매주마다 습관 점검표를 체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하나씩 집어넣고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한번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내가 만약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다면 내가 아버지와의 대화를 한 번씩 하겠다. 인사를 잘하겠다. 또 아버지에게 뭐 안마를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쓴 다음에 그것을 매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를 체크해보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행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예금을 많이 하고 지출을 줄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금하는 것인가 보면은 이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다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마이너스예요. 근데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또 이렇게 추임새 놓아가면서 그랬군요. 이렇게 잘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거 이것도 플러스예요. 또 예절을 잘 지키는 거 이거 참 문제죠. 없는 자리에서 남 흉보는 거 있잖아요. 그건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 자리에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방법. 여기 이제 1, 2, 3 칭찬법이라고 했는데, 1은 나예요. 2는 너고, 3은 이제,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그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 칭찬은 가급적 안 하면 좋고, 하나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2번 칭찬하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해서는 3번 이상 칭찬하라. 그럼 이렇게 되면요,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게 되면 이 사람이 분명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요. 당신 그 아무개가 당신 칭찬 많이 하더라.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 하더라. 그럼 그 사람을 듣고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죠. 이따가 나중에 뭐 거꾸로 하겠지만은 우선 뭘 실수했을 때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 이게 절대 권위나 무슨 뭐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 뭐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을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미안해. 얘들아 아빠가 실수했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이렇게 즉시 사과할 때는요. 그 사람에 대한 그 신뢰가 확 올라가죠. 요 아이메시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의 실수를 용서했을 때. 그 외에 뭐 축복해 준다든지 감사하는 인사, 칭찬하는 거, 격려하는 거, 관심 가져주고 도와줘.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예입하는 거예요. 이것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그만큼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말이에요. 반대로 마이너스 되는 것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을 거꾸로 하면 돼요.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 이건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네. 부모님이 주로 잔소리 많이 하죠. 잔소리하는 거, 불친절한 거, 뭐 인사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없는 자리에서 비난 험담하는 거. 그럼 그 말이 또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말 들었을 때는 완전히 신뢰가 깨지는 거죠. 절대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잘못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 거.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그랬다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죠.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예. 또 이 극단한 경우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협조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게 다 뭐냐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결국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감정은행 계좌를 잘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5대1의 규칙이 있는데 이 5대1 규칙이 뭐냐면 어쩌다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인출 아니에요. 마이너스니까. 그럴 때 만회하려기 위해서는 5가지의 예입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플러스를 유지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실수 한번 하게 되면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돼요. 어쨌건 혹시라도 평상시에 5개를 미리 해놓으면 더 좋고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그러면 내가 참 저 사람과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럼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예입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항상 플러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말씀드린 iMessage, uMessag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굉장히 의사소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우리 대화는 2가지예요. 하나는 iMessage, 하나는 uMessage예요. 근데 어떤 메시지를 많이 쓰냐면은 우리는 uMessage를 많이 써요. uMessage의 너 전달법이라고 뭐 번역도 하는데 이건 뭐냐면 너 왜 늦었어? 왜 공부 안 해? 왜 밥 안 먹어? 왜 늦게 왔어? 당신은 연락도 안 하고 그래요. 이렇게 항상 너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그런 메시지를 uMessage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말을 딱 듣게 되면 내가 그런 일을 잘못을 시인했을지라도 감정이 확 상해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말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이 iMessage, uMessage, 나 전달법 혹은 너 전달법이라는 얘기는 PET, 효과적인 부모 역할 훈련이라고 하는 창시자인 토마스 고돈이 창안한 건데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는 소통 방법이에요. 이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나 전달법은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행동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대화 방식이에요. 이 나 전달법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개방적이고 솔직하다는 느낌을 전달함으로써 상대방과 관련된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너 전달법은 뭐예요? 상대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그 행동에 대한 비난, 비평 혹은 평가의 의미를 전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며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자, 공식을 가지고 한번 예화를 들겠습니다. 어떤 행동, 그 다음에 영향, 감정 이 3가지를 나타내는 건데 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달라요. 그러나 거의 일반적으로 이 3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나 전달법의 3요소가 뭐냐면은 내가 속상한 만약에 내 아내가 나한테 막 짜증을 부렸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수용할 수 없는데 행동에 대해서 비판 없이 그대로 서술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니까 이렇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요. 그 행동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굉장히 속상하거든.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 이렇게. 3번째. 그러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나의 감정이나 느낌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같이 얘기하게 되는데 예화를 들겠습니다.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뉴스를 막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떠드니까 아빠가 뉴스를 잘 볼 수가 없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유메시지를 하면 야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럼 금방 아이들과 대화가 이렇게 단절된단 말이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녁 뉴스를 보고 있는데 내가 떠드니까 그 행동, 상대방에 대한 정말 이렇게 내가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을 얘기해주고 나는 정말 짜증이 나. 이제 감정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뉴스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들을 수가 없거든. 이런 구체적인 영향을 받은 것을 얘기해 줘요. 이걸 뭐 감정과 영향을 이렇게 바꿔서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만약에 막 떠들다가 아빠가 우리가 떠드니까 아빠가 뉴스를 잘 못 들으니까 짜증이 나시는구나 하고 금방 미안한 마음을 갖게 돼요.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져요. 아빠가 막 소리 지르지 않고 왜 뭐 떠드냐고 소리 지르지 않고 니네가 이렇게 떠드니까 아빠가 지금 뉴스 잘 못 듣거든.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나. 이렇게 얘기를 아주 우리를 존중한 듯이 얘기해 주니까 미안한 마음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막 운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장난을 쳐요. 그럴 때 네가 차 안에서 장난을 치면 그 행동을 얘기해 주고 아빠는 정신이 산만해지고 운전하는 집중이 안 되고 두려워져. 감정을 나타내고 꼭 사고가 날 것 같아. 이렇게 구체적인 영향을 얘기해 주면 아이들이 이 말을 듣고 내가 장난치고 심하게 떠들고 하니까 아빠가 운전을 못하고 사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빠가 지금 속상하구나 하고 금방 그 행동을 중지하게 된단 말이죠. 어쨌건 이런 신뢰들을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이따가 이제 토의 때 한번 또 신뢰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전달법의 유익점이 있는데 첫째, 자녀를 비난하지 않고 다만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하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부모가 위협적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이야기를 훨씬 더 잘 경청하게 되고 자녀의 행동을 변화하라고 강조할 뿐이지 자녀의 성격을 지적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떠들거나 되면 넌 항상 떠드니? 하고 떠드는 그 아이의 그 뭐랄까요 성품? 성격을 그냥 아주 그냥 딱 날카롭게 지적할 때가 많거든요. 그걸 안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자녀의 행동이 야기한 결과로서 부모가 느끼게 된 감정에 대해서 자녀가 분명히 알게 되고 부모가 원하는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녀에게 분명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유익점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을 그대로 서술해 주고 그 다음에 그 행동 때문에 내가 받은 영향이 뭔데 그래서 감정이 내가 어떻다. 이걸 얘기해 주고 더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차 안에서는 조용히 있으면 좋겠어. 아빠가 뉴스를 볼 때는 좀 집안에서 이렇게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기가 진정 원하는 말을 마지막에 얘기하면 아주 최고입니다. 어쨌건 이 아이메시지, 유메시지 이 두 가지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관계가 막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 하는 거죠. 이 아이메시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항상 관계가 좋아지고 그 사람은 항상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나 이렇게 좋아서 평상시에 정말 좋은 그 사람만 생각하고 만나고 하면 늘 기쁘고 감정이 좋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일월화수목 이렇게 있는 주제를 따라서 우리 세 분의 패널들과 함께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과까지는 저 혼자 강의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세 분의 패널들을 모시고 토의를 함께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있는 분부터 우리 김신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우리 임영옥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건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 세 분들은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부모 교육뿐만 아니라 성교육 또 여러 다양한 청소년 교육에 대한 강사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토의가 상당히 진지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또 유익하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요일마다 매 요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답하고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부터 우리 예건 목사님 시작하실까요? 네, 오늘 일요일 소지는 적법한 여인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여기 나의 삶 속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보면 묵상의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근데 저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 때에 교회 현장이나 일상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필 때에 좀 다루기 쉽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신 뒤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제가 잠깐 묻고 싶은데요. 우리 김신주 선생님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이 성하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괜히 궁금해지는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물어볼 수 없는 주제였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면서 부부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렇게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다음 과인 육과에는 그 성에 대해서 더 깊이 더 다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오늘은 간단히 넘어갔으면 좋겠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다는 것.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것을 너무 터부시하고 대화조차도 안 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오픈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자라는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요건 이제 다음 과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합시다. 네. 그럼 월요일 우리 소재로 넘어갑시다. 네. 둘째 날 아버지들에게 들려주는 겉면. 나의 삶 속으로를 보면 묵상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있어요.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부모는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적용에 나와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요. 쳐다보셔서 네. 저한테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네. 자녀가 2명 있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요. 사랑스럽죠. 그럼요.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죠. 이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나는 이것만은 꼭 물려주고 싶다. 혹은 꼭 알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탁 생각이 드는 게 있긴 있는데 오늘 제가 주제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가정에서의 아버지들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좀 찾다 보니까 재밌는 사자성어 퀴즈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또 퀴즈. 기대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끝나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고 가정에서 성실하면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금상첨화? 너무 티났어요. 이게 댓글 티가 너무 났는데 맞습니다. 금상첨화였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돈은 잘 버는데 가정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뭘 할까요? 교수님 쳐다보는 거 보니까 답을 아시는 것 같아요. 유명 빨리 컨닝하세요. 유명무실. 예, 정답입니다. 너무 짠 것 같지만. 자, 세 번째. 돈은 못 버는데 가정일에 헌신적이라면 뭐라고 할까요? 네, 빨리 컨닝하시면 됩니다. 누가 컨닝하시겠어요? 제가 했어요. 네. 천만다행이네요. 예, 천만다행. 네. 게다가 돈도 못 벌고 가정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B. 네. 설상가상. 예, 정답입니다. 오늘 이 사자성어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오늘날 아버지들의 위치를 이 가정 내에서의 어떤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그늘없는 가정 211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이 연합의 줄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되게 재미있는 마지막 구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교과책에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소수의 아버지들만이 그들의 책임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소수라고 하는 말이 앞으로 이걸 예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굳이 제 이야기를 전달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거지만
굳이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신앙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위임하신 이 사명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창조와 양육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도 보면 이 문화 명령을 통해서 정말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되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귀한 이 생명의 자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버지들이 가진 사명이었는데요. 오늘 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생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어린 시절에도 아버지께서 이게 좀 방황을 하고 하면 항상 하셨던 얘기가 아들아, 그렇다고 신앙은 절대 떠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항상 많이 하셨어요. 뭐 아무리 수많은 돈을 물려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 세대면 끝나는 것이지만 영원한 세대로 이어지는 것은 이 생명과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신명기 5장 9절에도 10절에도 보면 이 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은 한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미친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자자손손 연결되고 이어지는 이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실수투성이 아버지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면 늘 부끄러운 게 더 많은 게 사실인데요. 그래도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뿌려줄 수 있는 이 최고의 씨앗이 바로 신앙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1942년도에 아버지상을 수상한 사람이 메가더 장군이래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랑스러운 것은 제가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군인은 세우기 위해 허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허물지 않고 세울 뿐입니다. 많은 적군을 죽이는 것도 강하지만 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도 더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메가더 장군의 그 아버지의 기도 아주 유명하죠.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는 그 존재가 바로 아버지라는 거죠.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도 포함되겠죠. 어머니도 포함돼. 부모님이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는 건데, 어머님은 나중에 더 중요하니까 나오고, 오늘 이제 아버지에 대한 권면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겠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사랑의 징계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이 사랑의 징계인데요. 이 징계를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게 많아요. 원래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야단을 쳐야 할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아무리 부모 교육을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 머리하고 마음은 거리가 너무 멀더라고요. 이미 뭐 감정적으로 이미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 교육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우리 선생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야단을 치다 보면 감정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 감정이 담긴 징계라고 하는 이 징계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자리를 고쳐 앉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이 교과 공부 시간을 저에게 다 해주셔도 사실은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잘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계라는 표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죠? 좀 무섭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징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훈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들이 용인되지 않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사실은 부모가 적극적인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흔히들 어떻게 하냐? 하지 마. 엄마 하지 말라 그랬어. 지금 3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무서워요. 이러다가 최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야! 폭발하죠. 네.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은 감정에 치우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징계 정말로 소리를 넘어서서 때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너무 잘 알아요. 엄마가 이렇게 폭발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분노라는 게 분노를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뇌에 새겨지고 또 반복할수록 이 뇌의 회로가 활성화가 돼서 다음에는 더 강도가 세지고 더 빨리 쉽게 발동이 되고 그렇게 되면 게이지가 우리가 보통 게이지라고 하죠. 네.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부모의 감정을 조종하게 되는 조정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힘이 약하니까 참잖아요. 이렇게 억압하고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들이 힘이 생기니까 부모님들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재현하게 된다는 거죠. 반항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훈육을 하려면 뭐 특별한 뭐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그죠. 이 교과 공부에도 좀 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네. 만 3세 이전까지는 사실은 말로 소통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표정으로, 그리고 이렇게 터치로 아이들이 알게 하고, 말이 통하는 그 순간부터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대화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하는 지시, 비판, 잔소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정말 소통이 잘 되는 대화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말로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잘 아이들에게 전달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잦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야단을 치다가 어떤 때는 통해.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규칙, 가치관,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친밀감을 형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잘해서, 말 잘 들어서, 뭔가를 성취해서 사랑받고 예쁨 받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아, 나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자녀와 부모가 아주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가 이 아이들의 의사결정과 가치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잘 아시겠죠? 1번 어떻게 하라? 들을 땐 아는데 대부분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당황해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질책하지 말고 훈계하라.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대화를 하라. 그리고 어떻게 뭐가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일관성이 있어야 그리고 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 존재에 대한. 그죠. 자체를 사랑해서 결속력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인간들을 바라보듯이 자녀들을 야단칠 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라고 했어요. 최고의 이상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래도 우리가 최고의 이상을 목표로 삼다 보면 최소한 반응에 치우치지는 않지 않을까. 감정에 치우쳐서 징계에 가까운 야단은 좀 멈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징계하면 당장 아이들부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 들어보면은 징계할 때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다. 네, 부모가 먼저다. 그걸 기억하면 좋겠고, 부모가 1% 바뀌면 자녀는 몇 프로 바뀌나? 100% 바뀐다. 부모가 1%만 바뀌어도 명언인데요. 자녀는 네. 100% 바뀌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수요일로 넘어갈까요? 움막에서 살면 더 좋은가? 이건 또 무슨 질문이 이렇습니까? 사실 저희가 가정에서 지내다 보면 이렇게 짜증나고 또 화가 날 때가 자주 있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짜증나고 화가 날 때 많이 있으시죠? 우리 아이들이 막 짜증나고 이렇게 분노할 때 우리 부모님들의 느낌은 어떠세요? 화나죠. 왜 자꾸 절 쳐다보세요? 제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짠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화가 나죠. 네, 화가 많이 날 것 같고. 근데 아직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짜증을 부린다거나 대드는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커서 만약에 사춘기가 된다 그런다면 조금 걱정스러울 것 같긴 해요. 네. 이 시기를 즐겨야 되는 거죠, 교수님. 근데 금방 지나가요. 우리 영옥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전에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니 이게 어디 엄마에게 감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같이 쌍방으로 그렇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모 교육을 받았잖아요. 배운 여자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조금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 내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데는 내가 원인을 제공한 게 있겠구나.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 의사소통 유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집에서도 선생질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조금씩 변화를 시도를 하니까 아이들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교수님이 말씀하신 나 전달법을 제일 많이 실천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골칫거리가 사실 아이들이 좀 컸는데도 집안이 이렇게 좀 지저분하고 자기 방을 제대로 치우지 않으면 사실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그럼 이전 같으면 방구석 봐라. 너는 맨날 거기다가 무슨 말까지 나와요. 누굴 닮아서까지 나오게 되죠. 근데 부부싸움의 원인. 그죠. 나 전달법을 배우고 나니까 그냥 관찰한 것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제 감정만 얘기하면서 요청을 하게 되더라고요. 방이 지저분한 것을 보니 엄마 입장에서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또 엄마가 다 치워주자니 힘들고 너무 속상하다. 너희 방은 너희가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 라고 정중한 표현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돼요? 자, 정말, 나는데 그게 되냐,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를 물으셨어요. 이 나전달법이 마술은 아니에요. 한 번 시도를 한다고 짠 하고 달라지면 마술을 넘어서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내와 일관성이 필요한 거죠. 꾸준한 연습. 네. 그러니까 부모 교육 훈련이 부모도 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부모 훈련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오래 배웠는데도 변화가 쉽지는 않네요. 실천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실천하는 그죠. 네. 너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교과 처음 시작할 때 그 습관 점검표를 이렇게 강조했었거든요. 네네. 거기다가도 한 항목을 집어넣으면 좋아요. 예? 잔소리보다는 뭐 하루 한 번씩 칭찬하기. 이걸 부단히 연습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해결되죠. 네. 그게 원래 또 5대1 법칙도 있잖아요. 네, 칭찬 5번 하고, 네, 책망 한 번 하기, 이렇게 저축을. 네, 또 책망하기 전에 칭찬부터 하기. 네, 맞아요.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화를 내면 예전에는 제가 날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내가 쟤를 좀 많이 억압했나 그래서 혹시 감정이 쌓여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살짝 돌아보고 혹시 너가 무슨 마음 상한 게 있었니? 라고 질문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말대꾸 하지 말아라 어른들한테. 네, 그리고 난 내가 다 겪어봤으니까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너는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한테 내 의사를 이렇게 표시하는 것들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따라하게 됐는데 제가 나중에 성장하고 보니까 그게 내가 정말 원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저 자녀한테 내 의사가 우리 아이의 의사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저는 우리 아이랑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가 행복해지려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하는 일은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물어봐주고 또 선택권을 줘서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찾아봐주고 또 명령하는 것보다는 부탁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마음 놓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우리나라가 아직도 유교 전통의 그 안 좋은 부분이 남아 있어갖고 가족 간의 관계가 참 힘들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것은 과감히 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 위계 질서, 뭐 너희들은 조용해라 이건 말고 아이들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첫째 부모가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돼요. 예. 부모의 마음이 너그러워져야 돼요. 그죠.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다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가정에서부터 잘 이루어지면 그 민주 시민의 교육이 되는데 부모가 그걸 못하게 될 때는 이제 자꾸 억압하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죠. 오케이. 목요일로 넘어갑시다. 참으로 부유한 아내라는 주제인데. 네, 5번째 날 목요일 소지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 교훈 중에 성품과 정직성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최고의 부로 여겨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좋은 배우자가 어떤 사람들이냐에 대한 이런 자질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준비했는데 좋은 배우자에게 있어서
가져야 할 성품과 자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제가 쳐다보는 분이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당첨이 됐나요? 네네. 자,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상형이라고 하죠.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원칙을 세우기보다 이러이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어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혈액형이 성격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한 터라 제가 조금 예민하고 까탈스럽거든요. B형이에요. 그래서 B형은 절대로 안 되고, 제가 쌍꺼풀이 조금 진하게 있다 보니까 쌍꺼풀 없는 눈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쌍꺼풀이 있는 것도 탈락. 그리고 키는 작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저는 혼자서 신앙을 해서 이렇게 가족이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음치는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규칙들을 조금 정해놨었어요. 저와 지금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제 짝꿍 어떨 것 같아요? 딱 안 되는 조건일 것 같아요. B형에 쌍꺼풀 진하고 잘생겼네요. 그러면 키는 하늘에서부터 재면 조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는 그냥 좀 참고 들어줄 정도. 근데 제가 신기하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이런 조건으로 기도를 하기보다는 제가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민하고 까탈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밭이 넓은 사람을 만나서 그 마음밭에서 제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누굴까요? 시청자 퀴즈를 내야 저희가 검색어, 다음 검색어 1위, 네이버 검색어 1위 올라가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남편을 보면 이런 공식이 좀 생각이 나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귀요미 아니고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그죠? 귀요미죠. 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해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기저가 되는 이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질이 아닐까. 영원이네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걸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좋았을 거예요. 아니, 지금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목사님은 사모님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어요? 아,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또 쳐다보시는 거. 근데 왜 저한테 그걸 또 당황스럽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대본에 있는 대로 하셔야죠. 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아마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훈남 얼굴? 욕하시려고? 넉넉한 살, 아마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교인들 수준을 믿기 때문에 오늘 교과 공부 잘 하신 분들은 최고의 부가 신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아마 저희 집사람도 최고의 부를 갖고 있는 가장 부자인 신앙을 갖고 있는 저에게 오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느껴지는 게, 요즘 저희 딸한테 제가 세뇌를 시키는 게 있어요. 너는 아빠 엄마랑 평생 같이 살아야 돼.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빠 끔찍해요. 저는 막 세뇌를 시키고 있는데 딸 가진 아빠 마음은 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제 딸이 지금 4학년인데 유치원 때 그래도 저희 딸이 아빠를 닮아서 그 학예회의 마지막에 그 앙드레긴 패션쇼의 끝을 장식했어요. 이마 맞대는 네. 유명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안 그래도 야, 나는 아빠 학예 안 간다.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갔을 그렇죠. 근데 때마침 방문이 있어서 제가 못 가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안 간 건 아니죠. 속 좁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 딸에 대한 마음을 생각하니까 장인어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처음 저 집에 갔을 때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이게 갑자기 궁금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아버님, 예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딸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갔는데 아버님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허허허 웃더라고요.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딸이 나이를 많이 먹으면 혼기가 차면 마음이 바뀐다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그래서 고맙다고 참 고맙다고. 나중에 저도 마음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가 나이가 많아지면.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래도 내가 자네를 택하게 된 이유가, 좋아하게 된 이유가, 만약에 이 사위가 목사인데 목사인 사위에게 시집을 보내면 우리 딸이 신앙에서 밖으로 나갈 이유는 없을 거고 또 그 자녀도 하늘까지 가는 데는 문제 없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신앙의 덕을 엄청 많이 본 사람이에요. 신앙 때문에 장가도 가고요. 신앙 때문에 밥도 먹고 살고 있어요. 지금 직업도 제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괜찮죠? 네. 최고의 부부. 네, 최고의 부. 오늘 핵심의 교과의 주제가 바로 이 최고의 부, 이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김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좋은 배우자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혼자만 좋은 배우자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힘들면 부부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한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상대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는 서로가 다 좋은 배우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좋은 배우자가 되려면 서로를 조금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 그리고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배우자일 것 같아요. 같이 바라보는. 네, 같이 바라보는. 오늘 완전 명언 제조기 같은 두 분이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대요. 그렇게 되려면 네. 내가 먼저 좋은 좋은 배우자가 사람이 되어야죠. 되도록 한다. 네.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금방 시간이 지나갔네요. 벌써 끝이네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결국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의사소통,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먼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통이 잘 되려면 오늘 이게 말씀드리는 아이 메시지를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 역시 사람은 늘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예비학교, 또 결혼한 직후에는 또 신혼 부부 학교, 또 자녀를 낳게 되면은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세미나, 뭐 중년, 노년 이렇게 해갖고 뭐 실버 학교까지 이렇게 해서 생애 주기별로 적절하게 계속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혼자만의 그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삶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정말 행복한 우리 가정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하여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